제2분과 새로운 여건의 변화와 실체 마지막 제6번째 오늘로서는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우리 농업 과연 어떻게 바꿀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제목이 되겠는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농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디지털하면 사실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플랫폼이죠.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비즈니스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도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얘기 또 현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년간 취재를 해오신 우리 그 정혁훈 기자님의 발표를 갖다가 듣겠고요. 오늘 토론으로는 이 방면에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김동환 교수님, 안양대 김동환 교수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또 디지털 온라인 사업을 갖다가 실제 담당하고 계시는 이광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정혁훈 기자님 발표 먼저 듣고 또 토론을 갖다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매일경제 정혁훈 농업 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디지털화 시대에 특히 농업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우리 농업을 바꾸고 있는지를 제가 현장을 취재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한 계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아무래도 그 ICT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기 때문일 텐데요. 돌아가셨지만 이효령 교수님께서 저희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 결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런 농업 혁신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1700년대 중반에 윤작법의 발견이 있었고 1900년대 중반에는 또 화학 산업 발전하면서 또 종자 산업 발전하면서 다수학 품종 그리고 질소 비료의 발전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ICT 기술이 농업을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지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이나 금융 투자 회사들의 투자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 지금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에 44억 달러에서 작년에 78억 불까지 늘었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주요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농업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업체를 투자 금액 순으로 제가 소팅을 한 건데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농업 디지털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농업 기업들이고요. 사실은 흰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버티컬 팜 기업들도 사실은 생산이지만 또 다른 생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도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 먼저 좀 제가 2개 정도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FBN Farmers Business Network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4년에 창업을 했고요. 여기는 농부들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플랫폼이 구글도 있고 또 뭐 네이버도 있듯이 농부들의 플랫폼이고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서 거의 5만 가까운 농장주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이 회사가 투자 유치한 금액은 거의 1조 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원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40만 제곱킬로미터로요. 우리나라 면적이 한 4배 정도 되고요. 현재 매출액은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기업 가치는 한 5조 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농민들 간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또는 이커머스 플랫폼, 금융 서비스, 또 농작물 유통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농부들이 데이터하고 기술 그리고 직거래, 커뮤니티, 지속 가능한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 존 디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세계적인 농기계 업체고 미국의 대단히 조박 농업을 상징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벌써 역사가 한 180년 된 농기계 기업인데 이 회사가 2014년도에 농업 경기가 어려울 때 매출액이 10%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을 한 600명 더 잘라내야 됐던 아픔을 겪었었는데요. 그때 이 회사가 '지금까지의 사업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을 하고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농기계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날씨나 위치 정보, 그다음에 원격 관리, 토지 샘플 분석 또는 농사 모니터링 이런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성공 덕분에 작년에 순이익이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려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 농업 기업이 꼽히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공개를 해서 농업계의 테슬라다 뭐 이런 별칭을 듣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을 하면 그 트랙터가 자동으로 토양 상태를 이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종자도 뿌리고 거기에 맞는 비료도 뿌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린랩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랩스가 쓰고 있는 팜워닝이라는 그 앱의 초기 화면인데요. 이거 보시면 뭐 수문 보조금, 경매가 비교, 판로 개척, 영농일지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솔루션을 공급하다가 한 2년 반 전쯤에 '아 농민들도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 팜모닝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앱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서비스는 아까 그 화면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자재 시공 관련된 모든 서비스 또는 재배에 관련된 또는 병충해에 대한 처방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또 시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을 B2B로 다른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걸 중개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현재 회원 수가 한 70만 만이 넘어서서 우리나라 농민 수가 대략 한 210만 되거든요. 농가 수는 한 100한 3-4만 되고요. 이 회원 수 70만 만이라는 거는 이게 전체가 진성 농민이 아닐지라도 상당한 이미 그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한 매출액 5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놀라운 건 이 기업의 성장성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많아서 누적 투자 유치 금액 2,400억 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금융 사업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 해외에도 진출해서 첫 번째로 일본에서 일본 농민들을 상대로도 이 앱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가락 도매 시장에서 지금까지 복마전이었던 이게 인제 도매 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경매는 굉장히 디지털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이 경매로 받은 낙찰을 받은 농산물을 그다음 단계 중간 도매상이나 식자재 업체로 넘길 때의 고 시장은 완전히 깜깜이 시장이거든요. 전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고 외상 거래도 많고 수기 거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은데 바로 그 거래를 디지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이 식당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밤 10시 이전까지 이 앱으로 내일 쓸 식자재를 주문을 하면 새벽 배송을 통해서 다음날 오전 8 시까지 그 식당의 냉장고 안으로 넣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회원 가입 식당 숫자가 1만 개까지 늘었고요. 계속 늘고 있어서 서울에만 15만 개 정도 식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할지는 하기에 따라서 무한한 것 같습니다. 정육각이라는 데는 비슷하지만 축산물을 하는 데고요. 여기는 그 도축된 지 닷새 이내 초신선육을 배달해 준다는 컨셉으로 출발했는데요. 성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선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선호도가 잘 반영이 돼서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런 촌시 초신선육을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저스트 인 타임 또 하나는 온 디맨드.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은 재고를 줄여야지만 신선물을 취급하는 유통에서는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온 디맨드는 그 미리 포장을 해 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주문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빅데이터와 또는 인공지능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정육각이라는 회사를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놀라운 건 이런 스타트업이 대상이라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던 초록마을을 최근에 900억 억인가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열심히 지금 새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는 뭐가 나올 텐데 그 스타트업이 인수한 이 초록마을이라는 오프라인 점포가 어떻게 바뀔지 뭐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디지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트박스는 비슷한데요. 여기는 B2C가 아니라 B2B, 그러니까 축산물 유통 시장과 그 축산물을 필요로 하는 정육점이나 식당을 연결을 해서 그동안에는 그 깜깜이 거래로 이어졌던 가격이 불투명했던 이런 시장을 그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뭐 가격이나 거래량 이런 걸 통해서 가격 예측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이 미트박스라는 디지털 앱을 활용하는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가고 있어서 단순한 과거 같으면 단순한 축산물 B2B 거래 유통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한 데이터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프로라는 기업도 비슷한데요. 여기는 전형적인 조경수 업체인데요. 한 20 년간 거래를 해온 조경수 농가와 조경수를 필요로 하는 건설사의 데이터를 쭉 쌓아서 지금은 20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예컨대 에 그 조경수 농가 입장에서 '아 내가 지금 어떤 조경수를 심으면 5년 뒤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그 대응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단순한 조경수 업체였다면 지금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업체로 변신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지금 증시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업이 트리지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밸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 기업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5 년에 창업을 했고 처음에는 그 원자재 교역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거래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수요를 보니까 당초에는 원자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농산물, 농축수산물에 대한 거래 수요가 많은 걸 확인을 하고 왜 그럴까 봤더니 원자재 시장보다도 훨씬 더 불투명하고 정보가 비대칭한 그런 폐쇄적인 시장이 바로 농축수산물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그 농축수산물 그 산지 그리고 유통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한 2 년간을 공학 베이스의 전문가들 한 20여 명을 모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만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2년 뒤부터 그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구글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를 하다가 그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유통업체나 또는 글로벌 식품업체로부터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그 유료 데이터를 받아보던 그런 수요 업체들이 "너희들 데이터만 제공하지 말고 그러면 그 좋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거래까지 대행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고 시작을 2년 반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 전 세계 한 40만 개에 달하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글로벌이 거래해 주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 화면에 제가 잠깐 써 놓은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에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는 가뭄 냉해 때문에 커피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커피를 구하지 못한 유통업체들이 또는 식품업체들이 SOS를 치는 곳이 바로 튜리찌입니다. 튜리찌에 요구를 하면 튜리찌가 자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커피가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곳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그 수요업체에 제안을 하면 수요업체가 받아들이면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매출액이 올해 한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 고객의 95% 이상이 월마트나 카르푸, 네슬레 같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에서 농업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화면은 그 트리지의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요. 실시간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걸 제가 캡처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캐나다와 모로코 간의 거래, 덴마크와 인도네시아 간의 거래, 그러니까 제3국과 제3국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신호식 대표의 창업 스토리가 재밌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급기야는 메타버스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맘테크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설립이 됐는데요. 요거는 그 22 년째 운영되고 있는 금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벤처농업대학의 그동안의 운영진 그리고 이 대학 출신의 정부 공인 명인이 한 30여 분 되거든요. 그런 30여 분. 그리고 농업에 애정을 가진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농식품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지금 2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인제 자금이 좀 모아지면
3 단계를 통해서 아마도 이런 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은 아니지만 이런 ICT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메타버스 시대에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농업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어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기업인 동원그룹이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는 특징인 게 2,400 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대기업의 R&D 역량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해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기업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협업농가, 지금은 7개까지 늘었는데요. 협업농가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협업농가들과 함께 생산한 유럽향 상추를 모아서 유통을 또 대행해 주는,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기업하고 농가가 서로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 여기서 특히 이 재배의 방식에서 어떤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지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동이라는 우리나라 농기계 업체 아시죠? 벌써 이제 매출이 1조 원 넘을 정도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올해 2월에 현대차 계열사인데, 현대차에서 그 ICT 쪽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75대 20으로 설립을 해서 과거의 농기계 업체가 지금은 ICT라든가 AI,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 농기계라든가 농작업 로봇, 정밀농업 솔루션, 이런 걸 하는 스마트 농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지금 새로운 합작사로 새롭게 출범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뭐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무슨 소용이냐?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는 농가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잘하는 200개 농가, 노지를 잘하는 200개 농가, 대략 400개 농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3년간 데이터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농가들이 들어가면 어떤 작물별로 환경 데이터, 예컨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농가들한테 에, 토마토에 대해서 작물의 어떤 재배 시기별로 환경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그에 따라서 토마토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가상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도 실행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공개된 건 아닌데 제가 동영상을 얻어와 봤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5개 농가의 우수 농가를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고요. 초기, 중기, 후기별로 온도, CO2, 일사량 조건을 넣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토마토가 얼마나 잘 재배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귀농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더 미리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가 이미 하나가 출범이 돼 있고요. 추가로 과기부에서 농협중앙회라든가 다른 데이터 센터와 힘을 합친 컨소시엄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선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은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 데이터라는 게 양이 많고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를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질 좋은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농가 경영체 등록 정보라든가 농약 판매 이력 정보 또는 병해충 사진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데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를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장표가 한두 개 더 있는데요. 그거는 혹시 토론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혁훈 기자님, 현장에서 스마트팜 또 데이터 또 디지털화 농업과 관련해서 어 느낀 점 생생하게 정리를 해 주신 발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에 디지털 그 플랫폼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농촌진흥청 선전도 좀 해 주시고 관련해 그 국가적으로 빅데이터 거래소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로 생각됩니다. 토론은 일단 이제 예 그 김동완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데이터 이 사실 이제 디지털 그 농업 시대의 중요한 핵심은 결국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자체가 그 핵심적인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과연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공급하고 또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과연 그냥 모으기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건지 그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아직도 디지털 그러면 약간 뭐 직접 현장에서 관련 그 스마트팜이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 말고 그 외에는 조금 더 마음에나 어떤 체감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먼저 김동완 교수님이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자님이 이제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전에 인제 좀 개념을 좀 먼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는 지금 정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디지털화와 플랫폼화를 두 개를 인제 합해서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우리 기차역에 탈 때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단상 같은 걸 플랫폼이라는데 거기에 뭐 부산 가는 기차도 오고 대구 가는 기차도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제 어떤 중개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얻는 사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인제 뭐 좁게는 인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난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인제 플랫폼인데 예를 들면 인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라든지 뭐 직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프라인에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떤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에서 디지털 플랫폼화라고 인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제 같이 인제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의 구조를 이제 혁신하는 건데 농업의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에 이제 디지털을 해서 뭐 스마트 팜이라든지 뭐 어떤 스마트 AP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를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라는 것과 디지털 전환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소개하시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과연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 뭐 우리가 좁게 이제 데이터만의 가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디지털 어떤 플랫폼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 비교를 한다. 그러면 최적의 어떤 싼 가격을 뭐 찾아낸다든지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는 인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파악을 해서 미리 이 사람이 무엇을 주문할 것이다. 그래서 인제 주문량을 예측한다. 어떤 상품을 주문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디지털 전환의 하나의 어떤 사례 어떤 이용 어떤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제주도에 제가 가 보니까 어떤 스마트팜 업체가 각 그 감귤마다 나무마다 그 당도를 다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소비자들한테 최적의 품질의 감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APC 쪽에서는 우선 당도 선별 같은 거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다 이제 축적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당도를 높이는 품질을 높이는 어떤 그 농사법을 개발한다.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어떤 생산 단계에서의 어떤 효율성 향상은 물론 유통 단계에서 어떤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품질 향상, 투명성 제고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조직들을 좀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경훈 기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린랩스가 디지털 농협을 이제 추구한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협도 사실 오프라인의 플랫폼인데 이 디지털 플랫폼이 오프라인을 위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젊은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농협을 대거 이탈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좀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팡 같은 그런 또 플랫폼들은 기존의 이제 도매 시장, 오프라인 도매 시장의 변혁을 좀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들, 그러니까 마켓컬리라든지 뭐 쿠팡 이런 거는 사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아까 말한 그린랩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어떤 대상의 숫자가 기껏해 한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좀 작고 그다음에 또 농가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거기에 또 디지털 어떤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들 그 농민을 플랫폼하는 비즈니스들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유보적인 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농식품 또 농업 생산 쪽에 많이 출연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 그 어떤 기업이나 조직들을 위협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가치, 또 농업 생산자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할 게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완 교수님, 고맙습니다. 디지털 농업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갖다가 좀 해주셨고 또 사실 그 대상으로서 소비자를 갖다가 더 많은 대상이 아니라 이제 농업 부분의 어떤 생산 쪽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어떤 약간의 어떤 리스크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 지금 오프라인 유통 농식품과 관련 오프라인 유통을 아주 직접 담당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농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흐름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역시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어떤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어 유통을 담당 실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농협에서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공현 부장님. 예. 예. 지금 우리 정혁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개인 스타트업에서부터 큰 기업체까지 모든 데이터나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협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농협에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플랫폼이 우리 김동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차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빈 그릇처럼 평평한 빈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무엇을 담느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농협이나 대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농산물의 플랫폼은 단순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 부분, 그러니까 설비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부분에서 움직이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앞단에서 보이는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앞단에서 보이는 부분과 뒤에서 관리하고 고객의 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백엔드 부분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고객이 보는 부분들은 이것이 가격이 싸네?
이것이 가격이 비싼 애로 정리가 되지만 백엔드 단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가격은 왜 이 고객은 왜 이거를 보고 그냥 나가기만 했을까? 이거를 왜 안 샀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객 여정이거든요. 보통 디지털 뭐 커스텀 익스피리언스에서 보통 요즘 나오는 것이 디지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새로운 플랫폼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농협이 아직까지 발전되고 있지는 않고요. 농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부분 자체가 외국하고 미국이나 중국과 틀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대부분이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을 통해서 전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경제가 어느 정도 그 승자 독식의 원칙에서 진행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알리바바 타오바오 부분을 통해서 독식이 됐는데, 대한민국만큼은 아직까지 쿠팡, 네이버, 이베이로 나눠 먹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멀티 호밍이라고 하는 셀러툴이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러툴을 가지고 그 우리가 공급자, 생산자라고 하죠.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양면 시장인데, 생산자가 많은 곳에 물건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멀티 호밍이 가장 발달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승자 독식의 원칙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힘드냐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의 정보와 상품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주문 정보와 배송 정보를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벤더, 온라인 벤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년농, 그다음에 귀농해서 일하는 디지털 지식이 강하신 분들이 온라인 거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가장 좋고 잘 만들 수 있는 70대, 우리 농업인 70대, 60대 후반의 이 농업인들이 판매하기엔 아직까지 디지털 약자시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해서 농협 상품 소싱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은 뭐 전문적으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알리바바가 타오바오촌이라고 해서 농촌 지역의 온라인에 열악한 농업인들을 도와주고 이 상품들을 도시에 있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타오바오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도입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거기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은 산지의 지역 농협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있는 타오바오촌 주재원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 해서 재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산지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주문, 배송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라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요. 새로운 뭐 지금 디지털에서 나오는 많은 생산의 데이터와 상품화의 데이터와 이러한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유통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모아낸다면 소비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 원하는 크기, 그다음에 원하는 시기,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농협에서는 유통 부분에서 발전을 좀 시켜보려고 제가 있는 이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오늘 계신 이 우리가 패널 분들도 전문가시니까 도움을 좀 받아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우리 디지털 약자인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좀 조금 막연한 소리인 것 같은데 좀 원래 디지털이 막연한 곳에서 구체적인 걸 찾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디지털 약자 측면에서 나름대로 농협이 그것은 또 다른 또 그 농협만이 할 수 있는 또 산지에서 그런 역할이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농업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통 단계 그리고 결국 유통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프레퍼런스,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 그런 어떤 욕구까지 반영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비즈니스화하면서 플랫폼을 갖다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 지금 이제 앞서서는 이제 두 분 그 저 뭐야 김동완 교수님한테는 기본적인 개념과 전체적인 그 디지털 플랫폼을 보는 그런 시각들 그리고 또 농협에서 그 이 부장님으로부터는 뭐 현재 농협이 하고 있는 관련되는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저는 디지털 그런 그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밝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그 위험 요인이 또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항상 뭐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밝은 측면 또 어두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고려할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 김동완 교수님이랑 또 이광현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플랫폼이 긍정적인 요인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FTC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마존 규제하는 걸 아주 이 평생의 업으로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데요. 그만큼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이광현 그 국장님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독점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온라인 시장만 봐도 쿠팡, 네이버, SSG 이렇게 한 3개 업체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뭐 독점은 아니지만 이제 과점적인 구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이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독과점 기업들, 독과점 플랫폼에 의한 사실 플랫폼은 규모가 클수록 어떤 생성하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독과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과점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최근에 얘기되는 거 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 대금 결제를 한 50일 이상으로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답니다. 이제 거기서 보듯이 벌써 그런 산지를 압박하거나 산지에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을 좀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실인데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농협이 하나로마트라는 걸 통해서 강력한 견제 기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민간 유통업체들을. 근데 사실은 온라인에서는 농협의 위치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 이제 이광현 국장도 계시지만 뭐 거의 시장 점유율이 뭐 조차도 좀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고 농협의 그런 견제 기능이 좀 미흡하다 온라인에서는. 그리고 일부 소농들 중심으로 한 그 뭐 아주 잘 나가는 일부 젊은 농가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지만 대다수의 농가들은 온라인에 독자적으로 온라인을 판매할 수는 없다. 온라인을 접근할 수는 없다. 물론 쿠팡이나 이런 데 거래는 하시겠죠. 거래는 하겠지만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뭐 로컬 푸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온라인에서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농협이나 정부에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시급하다. 농협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 그래서 물론 정부가
이런 뭐 공영 홈쇼핑 만들듯이 그런 공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깊이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또 농협이라든지 이러한 그 공공성을 갖는 쪽에서 플랫폼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확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절실한 과제다. 그래야지만 우리 농민들, 소농공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 플랫폼에만 맡겨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어떤 그 이익이 많이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농협이 민간 유통업체들을 견제하고 그것이 이제 협동조합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민간 업체들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게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것이 온라인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거기서 농협이 이번에 이제 뭐 고양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상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상품, 농산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농촌이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겠고 환경이라는 개념도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플랫폼을 좀 농협이 좀 지금이라도 좀 중심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좀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디지털에서 뒤지고 있는 뭐 소농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디지털화 거기는 이제 뭐 소농이나 영농법인 컴퓨터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다 대놓고선 플랫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도 좀 같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공영 부장님 당연히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 마켓 쉐어 자체가 농협이 가진 부분들은 우리 김도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미약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 추진을 하다가 보니 지금 현재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죄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플랫폼, 농협이 돈을 번다는 부분이 아니라 견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시장 가격 자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 농협이 해야 될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를 지금 온라인 유통 3개사가 전체적으로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수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최근 들어서 근본 분기에 겨우 쿠팡이 요번 분기에 수익을 흑자로 돌아섰다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고 또 플랫폼은 현재까지 이베이가 흑자를 냈었는데 SSG하고 합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SSG 전체를 합치니까. 그래서 농협도 이러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소비자가 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큰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모은다. 이 부분 자체의 플랫폼 자체는 조금 세계적인 추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결별을 한 나이키는 독자적인 D2C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아마존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 비용 자체를 소비자한테 돌리면서 D2C 플랫폼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를 D2C 플랫폼에서 나이키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입장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빠른 시간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닷컴 버블이 생기기 전에 플랫폼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형태의 발전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D2C 모델 자체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D2C 모델 자체가 저희가 잘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가격 비교 사이트 자체가 가격 비교 사이트의 가장 중심은 온라인 거래 중심은 대한민국은 네이버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더라도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을 한 이후에 물건을 사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존에 충성해서 아마존에 구매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누구의 충성을 하냐면
가격에 충성을 합니다. 소비자는. 네이버에서 물건을 보고 가장 싼 부분이 내가 쿠팡 와우 클럽에 제가 회원이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11번가가 싸면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가입된 회원이 안 사고 11번가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온라인 체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의 특징이. 그렇다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D2C 부분 자체로 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우리 김도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자체를 저희는 고민을 하고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농협의 어떤 각오? 예 하여튼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꽤 흘러서 이제 대략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그 정혁훈 기자님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 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두 분 토론자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논의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농협이 처한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린랩스 사장은 대중 강연을 가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우리는 온라인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게 되게 확 와닿거든요. 근데 그 농민들과의 접점을 그동안에 농협이 독점을 했다 그러면 그린랩스가 인제 그 시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B2C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쿠팡이라든가 스기라든가 이런 데서 농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물량 공세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협이 위기인데, 저는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지금 인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2C 영역을 라이제이션하는 걸 강화해서 거대 공룡 민간 기업들을 견제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이 갈 길은 뭐냐?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좋은데 그거는 그 농민들이 그런 거대 민간 유통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서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지에서의 농민들을 규모화하는 쪽으로 디지털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쪽이 오히려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농협은 자꾸 B2C 디지털 플랫폼 쪽을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고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아니면 양쪽을 다 강화하든지. 그래서 저는 산지를 포기하고서 B2C를 강화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이 맞나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서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를 누가 생산, 공급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매핑입니다. 매핑. 이건 뭐냐면 지금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들이 우후죽순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 모아 놔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유용하게 쓰려면 그 서로 데이터 간의 호환도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하고 뭐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표준화인데요. 그거를 뭐 전문 용어로 매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투리찌라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데이터 매핑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염두에 두고 모으고 가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그 아까 약자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와닿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린랩스가 그 서비스를 할 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농민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약한데 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만 을 모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그린랩스 창업자가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 농민들도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디지털 소외를 생각하기보다는 농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쓰면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아무리 나이 드신 농민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분야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디지털 농업. 그 농업에 특히 인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돼서 농업 부분에 주는 어떤 의미, 굉장히 그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한편 리스크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농협의 역할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인제 채팅창에 인제 질문이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식품 신선식품인데 신선도 유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에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저녁에 10시 전에 또 주문하면 그다음 날 아침에 새벽 배송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가능성과 또 어려움 또 리스크 요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러한 그 요인들을 갖다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가능성을 갖다 타진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분과 여섯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서부터도 또 새로운 2022 농업 농촌 해결 재밌는 이거 주제가 있는데 특히 조금 더 스마트 디지털 농업에서 한 단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스마트 정밀 농업 얘기 그리고 또 최근에 쌀 과잉과 관련해서 쌀값 파동이 좀 있었죠. 이제 그 쌀 산업 과연 어떻게 안정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또 한우 얘기 또 양대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양대 농산물이죠. 최근 남속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어서 '한우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관련해서 그 세 가지 산업 관점에서의 얘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농업 정책의 어떤 방향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유튜버 여러분들의 많은 계속 구독을 갖다가 제가 바라고 희망하고 있고요. 오늘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한 어떤 농업 부분의 가능성 또 리스크 얘기 발표를 해 주신 정 기자님 그리고 또 김동완 교수님이랑 또 이광영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2022 농업농촌일 두 번째 2분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